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남북농업협력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이 북한에 대해 식량 지원을 실시했던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긴급한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양 개선에 필요한 식량 그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의 1차적인 목적은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에 있지만 사실 한국 농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 한국 농업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쌀의 과잉 생산 문제입니다. 한국의 1인당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쌀과 같은 곡물의 섭취는 줄이면서 고기의 섭취를 늘려가는 식생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과 같이 식량이 풍족한 사회에서는 영양 부족 문제가 아니라 영양의 과잉 섭취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으며 특히 곡물에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서 점차 소비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1인당 식품 섭취 통계를 보면 이미 고기를 곡물보다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기후 여건이 좋아서 특히 쌀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그 쌀을 소비하는 기간인 2022년에는 예년보다 더욱 쌀의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쌀이 창고에 계속 쌓인 채로 남게 됩니다. 2022년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이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가을이 되면 새로운 쌀을 수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고에는 아직 쌀이 많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수확하는 쌀을 보관할 곳이 크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 쌀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쌀의 시장 가격도 크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으로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농자재의 가격도 상승하는 국면이어서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는 쌀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가 긴급한 현안이 되었고 차라리 바다에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이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질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쌀 대신에 밀과 같은 새로운 작물의 재배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이와 대치하면서 전국의 경색되는 사태를 막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쌀의 과잉 생산 문제가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일은 아닙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쌀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였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쌀의 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식생활은 크게 변화하는 반면에 쌀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부 정책은 지속되었기 때문에 쌀이 점차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큰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서 대규모 아사 사태를 겪게 되자 한국에서 남는 쌀을 북한 주민에게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공급 과잉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쌀뿐만 아니라 제수산 귤이나 당근 같은 채소류도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되었는데 이를 통해 국내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되고 국내 농산물의 가격 폭락을 저지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서 인도적이라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꾸준하게 그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겠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던 1995년이었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한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자 긴급 구호의 명목으로 국내산 쌀 15만 톤을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북한으로 쌀을 싣고 간 한국 선박에 대해서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를 강제로 개항하도록 하고 한국 측 승무원을 간첩 혐의로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전격적인 인도적 지원 실시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나 싶었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이 되었고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쌀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북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 쌀 지원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북 쌀 지원은 후임인 노무현 정부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쌀 지원이 이루어진 실적을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총 70만 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70만 톤이 제공됨으로써 당시 남북관계 개선에 일조했다는 평가와 함께 국내 쌀 과잉 문제에도 보탬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갈 할 대목이 있습니다. 쌀을 북한에 지원했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 형식은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량 차관이라고 해서 쌀을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나중에 갚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빌려준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쌀 구입비 및 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북한에 대한 차관 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연이자율 1%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10년 거치, 즉 10년 동안은 상환 의무를 연기하여 주고 10년 경과 후에 20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에 무상으로 쌀을 제공하는 대신에 빌려주는 형태를 취한 것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 거래라는 점을 표방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차관의 형태라고 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빌려준 것에 불과했다면 일정 기간 후에 북한이 다 갚기만 한다면 당초 표방한 대로 경제적 거래라는 점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쌀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일단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에 제공한 쌀은 한국에서 생산한 쌀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 쌀은 국제 쌀 시세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제공받은 쌀 물량에 해당하는 차관 금액을 산정할 때 한국 내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이 아닌 국제 쌀 시세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정부는 시세 차이만큼 양국관리 특별회계 등 정부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재정 투입은 정부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쌀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높은 시장 가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10년의 거치 기간이 끝난 후에, 즉 2000년부터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쌀을 제공했으니 2010년대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대금을 분할 상환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전혀 그 돈을 갚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매년 북한에 차관을 상환하라는 통지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는 식량 차관 외에도 경공업 차관이라고 해서 역시 빌려주는 형태로 북한에 경공업 시설을 지어주기도 하였는데 이 경공업 차관에 대해서는 전체 대금의 3%가량만 광석 현물로 상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쌀이 많이 생산되어 쌀이 남았기 때문에 북한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남는 식량이 부족한 북한 주민에게 거저 주었다고 좋게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북한에 빌려주는 형식을 취한 것은 당시 북한 정권의 체면을 살려줄 수도 있었고 한국 입장에서도 갚는다는 조건으로 북한에 주는 것이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북 퍼주기식의 내부 갈등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던 이점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을 할 때 통용되는 수혜자에 대한 직접 지원 원칙을 보장하는 데 결과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쌀을 준 것이니만큼 이러한 쌀은
당장 식량이 필요한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법률상으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에 한국 측 인사가 직접 분배 현장에 참가해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분배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 대북 쌀 지원 시에도 한국 측에서 북한에 방문해서 분배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쌀 매 10톤씩 북한이 인수할 때마다 인수일 30일 이내에 한국 측에 분배 현장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측 인사가 북한 개성과 고성 등지의 식량 공급소에서 지원된 쌀이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되고 있는 현장을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참관 보고에 따르면 쌀을 배급받은 북한 주민들이 이 쌀이 남측에서 온 것을 알았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들은 북한이 허용한 장소와 일시에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측은 보다 자유로운 조건에서 분배 현장을 보고자 하였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측이 문제를 제기할 때 북한 당국이 반대를 하며 말한 이유가 바로 쌀을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정당하게 구입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즉, 제 돈 내고 산 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건 판매자인 한국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 때문에 남북한 간 경제적 거래를 표방하였다는 점이 오히려 인도적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고, 북한에 들어간 쌀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어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끊임없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한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의 한 소재가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이 이 기간 동안 제공받은 쌀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언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얼마 전에 본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만, 북한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다가 탈북한 한 탈북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군 시절에 대한민국이라고 인쇄된 쌀을 포대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대만이라고 알고 넘어갔는데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그때 먹었던 쌀이 한국에서 지원된 것이었구나 하는 점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은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한국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농업 협력을 언급할 때 매번 첫머리에 언급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경험을 보면 인도적 지원이라는 순수한 목적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지원이 대북 퍼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특히 쌀이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군부대나 북한 엘리트에게 주로 배급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으로 인해 향후 북한에 대해 인도적으로 식량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차라리 그냥 무상으로 주는 대신에 확실하게 북한 주민에게 배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요구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개발은행들도 상환 능력이 없는 개도국에 금융 지원을 할 때에는 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측 인사가 북한 현장 곳곳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북한 당국이 꺼려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하기보다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나 국제 NGO 단체들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이들 국제기관이 분배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북한 핵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사례와 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우선적으로
한국의 잉여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는 일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얻었던 교훈들이 어떠한 창의적인 방식으로 적용이 될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북한 간 종전협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